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을 장마가 이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건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서 2명을 살해한 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강 씨는 자신이 데이트 비용 등으로 쓴 600만 원 가운데 절반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첫 번째 살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20년의 아프간 전쟁은 끝났지만 탈레반이 다시 집권하면서 미국 입장에선 실패한 전쟁으로 기록됐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가을 문턱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선선해지긴 했지만 비의 양이 꽤 많아 걱정입니다. 잠잠해진 태풍의 틈새에 가을 장마가 끼어든 셈입니다.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가 예상돼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청계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청계천은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놨죠? 네, 청계천은 오후 1시가 넘어서 통제가 됐고요. 지금은 입구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낮보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비가 어디에 얼마나 온 건가요? 네, 현재 상황부터 전해드리면 현재는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천 영종도에 비가 제일 많이 내렸는데요. 6시 기준 72mm입니다. 서울 강남은 70mm, 경기 부천은 62mm가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것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면서요? 네, 잠시 후에도 전해드리겠지만 제일 위험해 보이는 지역은 충청 지역입니다. 밤사이 많으면 250mm가 넘게 내리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밖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그리고 경북 북부에도 20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비가 오는 건가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그리고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남부 지역은 상황이 좀 변할 수도 있는데요. 내일 오후에도 비가 이어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른바 가을 장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하고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동서로 긴 비구름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동안 중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서해상에 저기압과 함께 들어오는 또 다른 비구름이 있습니다. 이 비구름 때문에 밤 사이에 충청 지역에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세연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댐들도 수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미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진 데다 앞으로도 비가 예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 청주로 가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대청댐은 지금도 수문을 모두 열어놨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대청댐 수문 6개가 모두 열렸습니다. 현재 초당 1,200톤의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곳도 지금 한 20분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청권에 모레까지 200mm, 많게는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면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수문을 모두 열은 겁니다. 이 수문을 열기 전에 주민들에게 하천 주변 수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안전 문자도 현재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비가 얼마나 올 걸로 예상이 돼야 수문을 여는 건가요? 보통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기 직전의 수위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른바 홍수기 제한 수위라는 건데요. 어제까지 대청댐의 수위는 72.89m였습니다. 대청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는 75.89m로 3m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예보된 대로 비가 내릴 경우에 이 홍수기 제한 수위까지 댐에 물이 차오를 수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수문을 연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내보내는 물의 양을 조절하면서 다음 달 4일까지 이 수문을 열어둘 계획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선 특히 댐 하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수문을 연 댐이 있죠. 네,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 댐 20곳 중에 4곳이 수문을 열었습니다. 경북에 있는 성덕댐, 경남에 있는 남강댐, 전북 용담댐, 그리고 이곳 대청댐입니다. 용담댐은 어제부터 수문을 열었고 열 하루 동안 물을 빼냅니다. 괴산댐은 지난 21일부터 수문을 열어서 초당 1,000톤씩 물을 빼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 두 곳은 과거에 댐을 방류하면서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주댐은 내일 오후부터 초당 2,000톤의 물을 빼내기 위해서 오늘 주민들에게 미리 하루 전에 알려놓은 상태입니다. 댐 주변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할 수 있으니 이곳에 야영이나 운동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대청댐에서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연쇄 살인범 강모 씨입니다. 구속되기 전 법정에 나온 모습인데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차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강 씨는 법정에서 사회에 분노가 있고 사람들을 더 많이 살해하려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은 사회의 탓으로 돌리고 선처를 노린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입니다. 연쇄살인범 강모 씨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거친 반응이 돌아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보도 똑바로 하라고, 보도를. 기자들 당신이 진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법원에 도착해서는 취재진의 마이크까지 발로 걷어찼습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 JTBC 취재 결과 법정에서는 판사에게 사회적인 분노가 있다며 더 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도주하려 했으면 자수를 했겠느냐며 자수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사회 탓으로 돌리고 자수를 강조하면서 선처를 받으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범죄 사실과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는 크게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한 말도 법정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전혀 반성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당장 반성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X인데. 법원은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내용도 취재했습니다. 강 씨는 첫 번째 살인의 이유로 돈 문제를 들었습니다. 데이트 비용 등으로 쓴 600만 원 중 일부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거절해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강 씨는 숨진 피해자의 신용카드도 훔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강모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날인 지난 26일 밤에 40대 여성을 집에서 살해했습니다. 돈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데이트 비용 등으로 쓰거나 건넨 600만 원 가운데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피해 여성이 거절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숨진 피해 여성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내 도주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29일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숨지기 8일 전에도 강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도 강 씨로부터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씨는 이 여성을 살해한 이유로 2천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데다 피해자들이 숨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는 데 사용한 공업용 절단기를 지난 26일 오후 4시쯤에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하기 전입니다. 또 도주할 때 타고 간 차량은 지인에게 빌려서 도주 이틀 전인 지난 25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구속됨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성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는 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두순도 지난해 출소 전까지 550시간의 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강 씨는
교도소 안에서뿐만 아니라 풀려난 뒤에도 심리치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2014년부터 성범죄자들에 대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법원이 심리치료를 받으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추적을 했을 때 재범률이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에 대략 한 30%에서 한 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 씨도 이때 재범 위험성을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강 씨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5월 풀려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심리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업훈련 등 이수해야 할 과정이 많았고 고위험군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 역시 2014년 첫 평가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난 뒤에야 처음으로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강 씨에게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출소한 뒤 석 달이 지나도록 심리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코로나로 대상자 소집이 쉽지 않아 순위에서 밀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대면 방식 등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심리치료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성범죄자들은 일정 기간 취업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취업 제한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해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강 씨는 교정시설에서 알게 된 목사를 통해 출소 후 화장품 방문 판매업을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일인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 씨가 여성들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강 씨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2011년 4월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 씨는 마지막 범행이 2005년, 확정 판결을 받은 건 2006년으로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취업할 수 없는 곳이 54만 개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입니다. 살인 전까지 다닌 화장품 방문 판매 회사 역시 다수의 여성을 상대하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사지업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어떤 습벽이 있고 그것이 완화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저는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가정집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배달기사 역시 취업 제한 업종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성범죄자의 배달 서비스업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지역 순회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40일 뒤에 후보를 확정합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캠프는 이전 대표 측이 제기한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놓고 첫날부터 충돌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불거진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 직접 대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재판을 치르면서도 이 지사의 재산이 오히려 늘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침묵을 깨고 직접 나섰습니다. 뭐 제가 재산이 늘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관보에 나오거든요. 줄었는 거. 그것도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른 거 빼면은 막 몇 억이 줄었는데 늘었다고. 근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거와 사실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혀 뭐. 오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이낙연 캠프에 윤영찬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MB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인간적인 도의에 반한다, 범죄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이 후보의 재산이 재판이 시작된 2018년과 끝난 직후인 2021년을 비교하면 1억 원 이상 오히려 감소했고 주택평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3억 원 이상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는 건
낙선 목적의 고의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고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에선 사과라니요, 진실을 밝혀달라며 되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밝히라고 압박한 겁니다. 또 민주당 중앙당을 향해 자격검증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실관계에 답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투표가 대전 충남의 권리당원을 상대로 오늘 시작됐습니다. 충청 지역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각각 전체의 약 10% 수준이지만 첫 대표지인 만큼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틀째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수사에 대해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충북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근혜 씨 지지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꺼내주시오! 박근혜 대통령 꺼내주시오! 윤 전 총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유경수 여사를 치켜 세웠습니다. 통치에 대해서는 국민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박근혜 씨 수사에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엔 맡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저의 소임을 다한 것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많은 분들, 그 지지자분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윤 전 총장의 충청 방문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입니다. 선대가 충남 논산 공주 지역에 뿌리 내린 충청의 적자임을 강조했고 역대 대선에서 충청을 잡지 못하고 승리한 후보는 없었다며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틀에 걸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오늘 마감했습니다. 경선률을 놓고 당내 후보들의 견제는 윤 전 총장을 향했습니다. 앞서 정홍원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경선룰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입니다.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층 외에 민주당 지지층 등을 반영할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 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차라리 그냥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십시오. 홍준표 의원은 경선규칙 개정은 경선의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적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역선택 방지 필요성을 주장해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여당 후보냐고 맞받았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밤 11시 59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이로써 20년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미국이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9.12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했습니다. 또 2021년까지 전쟁은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군은 대피 임무가 잘 끝났다고 했지만 미군과 현지 민간인의 희생은 상당합니다.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을 장악하면서 아프간 전쟁은 미국 입장에선 실패한 전쟁으로 기록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From this day forward, any nation that continues to harbor or support terrorism will be regarded by the United States as a hostile regime. After a firefight, they killed Osama bin Laden and took custody of his body. We've had very successful negotiations. We think they'll be successful in the end. The other side's tired of war. Everybody's tired of war.
you trust the Taliban, Mr. President? Do you trust the Taliban, sir? It's a silly question. Do I trust the Taliban? No. But I trust the capacity of the Afghan military. JTBC 김재현입니다. 네, 바로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마지막 철수가 한밤중에 이루어졌군요. 네, 이날 5편의 비행기가 아프간을 떠났고요. 마지막 비행기는 현지 시간 30일 밤 11시 59분에 활주로를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발표가 나왔는데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I'm here to announce the completion of our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the end of the military mission to evacuate American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and vulnerable Afghans. 예, 미군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인 대피 작전을 수행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지만 100명 넘는 자국민을 남겨놨고요. 또 장비도 다 챙기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긴박했던 순간을 김지아 기자가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카불 공항이 연기로 둘러싸였습니다. IS-K가 쏜 로켓포를 미군이 요격한 직후입니다. 공항 주변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이날 하루만 수송기 5대로 1,200명이 아프간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두워진 밤, 마지막 남은 미군이 수송기를 타고 아프간을 떠납니다. 철수 시한을 24시간 남기고섭니다. 군 관계자들은 IS의 테러 위협 때문에 철수를 하루, 즉 24시간가량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대피 작전을 총괄한 로스 윌슨 아프간 주재 대사대리도 마지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탈레반에게도 정확한 비행기 이륙 시간을 알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난 후 미군은 철수가 끝났다는 소식을 생중계로 알렸습니다. 맥킨지 미 중부사령관은 남은 무기를 챙기는 것보다 군인들의 안전에 더 신경 썼다고 했습니다. 탈출하지 못한 미국인 100여 명은 여전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mericans abroad remains the State Department's most vital and enduring mission.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도 문을 닫고 업무를 카타르 대사관으로 이전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김필규 특파원 연결했을 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오늘 이후가 더 어려운 숙제일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철수 다 끝내고 이야기를 하자고 미뤘던 여러 문제들이 다시 나오겠군요. 예,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라덴을 제거했고 또 알카에다를 아프간에서 몰아냈으니 이미 전쟁의 목적을 이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년간 4명의 대통령을 거치고도 탈레반에 졌다. 또 미군 역사상 엄청난 실패로 기억될 거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특히 탈출 시한을 고집하면서 불필요한 희생을 낸 점, 또 미국에 협조한 아프간인 수천 명을 탈레반에 남겨두고 온 것은 윤리적인 재앙이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간에 두고 온 미군의 무기를 탈레반이 그대로 다 갖게 된 것도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 문제가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제기가 됐는데요. 젠사키 대변인의 답변 들어보시죠. The U.S. military, part of their retrograde effort is to reduce the amount of military equipment or apparatus that anyone on the ground has access to. The world will be watching. We have an enormous amount of leverage. 예, 하지만 탈레반은 보란 듯이 미군 군복과 무기로 무장하고요. 또 엄청난 수의 전차와 헬기를 접수하는 영상을 잇따라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과연 20년 전에 비해 미국과 세계가 안전해졌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몇 시간 뒤에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하죠? 예,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백악관 기대 위에는 성조기 밑에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 전쟁 포로나 실종자를 기리는 검정 깃발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프간에 두고 온 미국인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건데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아프간에서 20년 미군 주둔이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국민 연설에서 왜 철수 시한을 연장하지 않았는지 설명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지금 바이든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미국 내 찬성 여론은 38%에 불과합니다. 과연 미국 국민을 잘 설득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연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미군이 떠나자 탈레반은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이 아프간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탈레반이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가 주목됩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연이은 총성이 밤하늘을 뒤덮습니다. 여기저기서 폭죽도 터집니다. 탈레반이 미국이 떠난 하늘을 향해 축포를 쏘아올린 겁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미군은 아프간을 떠났고 우리는 완전한 독립을 얻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카불 공항과 시내 곳곳엔 승리를 축하하는 경적이 울려 퍼졌습니다. 탈레반은 새 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 IS 등 극단주의 단체와의 관계 정리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레반이 오히려 이들과 타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10만 명의 병력으로 아프간의 4천만 인구를 통치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아프간 경제를 수습하는 것도 탈레반의 과제입니다. 최근 아프간 물가는 폭등했고 실업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겨우 문을 연 카불 시내은행엔 현금을 찾으려는 주민이 몰렸습니다. 아직 아프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둘러싸고 다른 나라와의 협상도 남아 있습니다. BBC는 탈레반이 어떤 통치를 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며 미국의 가장 긴 전쟁은 끝났지만 아프간인을 위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승객이 기사를 때리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한복판에서 내려달라고 했다가 기사가 여기서는 차를 세우지 못한다고 하자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리는 택시 안 조수석에 앉은 남성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삿대질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기사의 얼굴과 목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날립니다. 강한 충격으로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집니다. 택시 기사가 급히 차를 세웠지만 이번엔 승객의 주먹이 기사의 머리를 향합니다. 60대 택시기사 K씨는 남성 승객이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한 뒤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택시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술 취했죠. 반말로 차 세워. 그게 2번인가 3번이 됐어요. 여기 차를 못 세웁니다 그랬어요. 내려줬다가 그 사람들이 같이 택시기사는 폭행을 피해 차량 밖으로 피했습니다. 이러다 맞아 죽겠으니까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난 거예요. 하지만 폭행이 계속됐습니다. 나와서 뭐라고 하네. 쫓아와서 또 때리는 거예요. 기사는 승객을 피해 자동차 전용도로 한복판을 달렸습니다. 가해자와 택시에 함께 탔던 승객이 신고했고 택시기사는 겨우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눈과 목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한 이 남성 승객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사달란 요구를 거절한 할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할머니를 꼬치로 때렸습니다. 영상이 퍼지자 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 측에선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할머니를 괴롭힌 게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무리가 60대 할머니를 둘러쌉니다. 담배를 사달란 요구를 거절하자 폭언을 쏟아냅니다. 야, 네 당신 어딨어? 헤어졌냐? 꽃으로 할머니의 머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옆 평화의 소녀상에 놓였던 추모용 국화입니다. 자리를 뜨려는 할머니에게 반말로 조롱 섞인 말도 내뱉습니다. 왜 어디 아파? 왜 어디 아파? 손수레를 걷어차는 학생 뒤로 비웃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지난 25일 밤 경기도 여주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 등 모두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 사건 이후 할머니가 자취를 감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안 돼. 그 양반은 남이 와서 뭐 물어보고는 싫어해. 그래서 다 참는 중이에요. 할머니를 보살폈던 인근 시장 상인은 고등학생들의 괴롭힘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도 학생들이 담배 시도를 시켰어요.
가기도 하기 싫은데 학생들이 자꾸 와서 그렇게 찾아가고 그런데요. 취재 결과 피해 할머니는 10km 떨어진 곳까지 멀리 나가 나무를 캐며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이부대교까지 걸어서 가서 배우기하고 여주대 인문대까지 가가지고 올라가서 캐오고.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을 아꼈지만 가해 학생들이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다니는 학교에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육감으로서 자괴감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 TV 토론에서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게 의혹인데 오 시장은 과잉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 서울시청을 7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TV 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한 발언 때문입니다.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오 시장의 측근 비리를 파고들었습니다. 파이시티 의혹 아시죠? 비서실장 겸 정책실장. 참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분이 잡혀 들어갔는데요.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현 서울시 민생특보의 형사처벌 전력을 언급한 겁니다. 여기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발언을 두고 지난 4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20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파이시티 사건은 오 시장의 앞선 재임 시절 벌어졌고 강 특보는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오 시장이 기억 못할 리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입니다. 경찰은 도시계획국 아래 부서들에서 확보한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오 시장을 부를 방침입니다. 오 시장 측은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했다며 마치 엄청난 범죄 행위처럼 압수수색한 것은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한 달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청와대에서도 우려가 나오자 강행 방침을 일단 굽힌 걸로 보입니다. 이틀째 대치를 이어간 여야 지도부는 다음 달 27일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그때까지 언론계 등이 참여한 별도 논의기구에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틀에 걸쳐 6번 만난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야 합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하고 여야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8명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여야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쟁점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의 중과실 추정까지는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합의문을 두고 국민의힘은 협의 처리라는 방식의 최종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합의의 정신입니다. 민주당은 9월 27일 처리라는 시한에 27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는 각각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그땐 야당과 합의하지 않아도 처리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간 협의한 뒤에도 합의가 안 되면 사실상 강행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언론단체에선 여당이 시한부 압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다수 의석에 기대 상대를 몰아붙이는 입법 폭거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도 진통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방송법이 금지한 간섭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2019년 11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50대 성범죄자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습니다. 벌써 11일째인데 행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2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5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이번에 도주하기 전에도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경찰이 드론을 띄워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도주한 50살 A씨가 차를 버리고 사라진 야산입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어 도로가에 버리고 잠적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차로 20여 분 떨어진 곳입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추적에 나선 지 11일째지만 흔적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했습니다. 전혀 지금 흔적을 발견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관처 서고 있는데 생활반이 안 나타나요. A씨는 지난달 말 평소 알고 지낸 20대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돼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압박감을 느끼고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이제 문 잠근 곳이 생겨 안 잠고 자다가 이제 잠그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A씨가 산에 숨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끔찍했던 범행 방식이 알려지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분의 목소리가 큽니다.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팩트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힘든 아이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생후 20개월 아이를 살해한 양모 씨는 범행 방식도 잔혹했지만 범행 이후에도 성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온라인엔 아예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물리적 거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관련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인권 침해란 지적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물리적 거세가 거론되는 건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형법상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물리적 거세하는 나라 체코와 미국 일부 주 정도이고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독일, 덴마크 등도 시행하다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화학적 거세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거세나 화학적 거세, 효과는 거의 같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다시는 남성 호르몬을 못 만들게 하는 거냐 아니면 약을 써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도록 눌러만 주는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피의자 양 씨는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전문의 진단과 법원 결정 등을 통해 성도착증 환자이고 강력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 물론 성폭력 등 혐의가 인정돼야 하고 무기징역이 넘는 형이 나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지난해까지 4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다시 성범죄 저지른 사람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재범을 막았다 단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도 당연히 병행해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성충동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허점이 드러난 보호관찰 같은 제도는 확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4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빠른 델타 변이에 걸린 사람이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입니다. 걸렸다 하면 델타 변이라는 건데 일본에선 새로운 델타 변이도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면서 추석 직후에는 국민 절반이 2차 접종까지 끝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2번 접종을 끝낸 사람은 1,5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0%에 가깝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41만여 명이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1차 접종자까지 합하면 하루에 많게는 114만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속도라면 추석 직후에는 우리 국민의 절반이 면역을 얻게 됩니다.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고요. 또 특히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완전 접종,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걸림돌입니다. 전파력이 높은 데다 백신의 효능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국내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감염자의 비율은 4주 만에 73%에서 94%까지 올랐습니다. 걸렸다 하면 대부분 델타 변이 감염입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델타 변이도 확인됐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 확진자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N501S라는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 변이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이 변이가 이미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입국 관련 사례 중에서 한 명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6월경으로 그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확산하는 람다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페루와 칠레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하고 2번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군대에서 사망한 지 42년 만에 가려져 있던 한 죽음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평발이던 해당 병사가 훈련에서 종종 뒤처지자 매일 군합발로 차이고 맞는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40년이 넘도록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누나가 있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68살 이춘자 씨는 남동생의 발을 그려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42년 전 동생의 죽음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단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한 평발에다 발바닥이 해바라기 같다고 했습니다. 얘는 특별한 아이야. 특별한 티는 얘. 특별할 수가 없었어요. 춘자 씨의 동생 고 이용태 일병은 1978년 1월 입대해 훈련 강도가 높은 제13 특전여단에 배치됐습니다. 입대 1년 4개월 뒤 이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지만 가족들은 시신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바로 한 줌의 재가 됐습니다. 대장들이 전부 진급에 차질이 있는데 그리고 시신 내준 사람이 없다 하면서 자기가 대장 데리고 오지 않는 한은 그냥 포기하는 게. 당시 군은 이 씨가 10km 왕복 무장구보를 마치고 부대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믿을 수 없던 아버지는 3년 가까이 사망 신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달 고 이용태 일병의 죽음이 군대 내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감독 소홀 탓이었다고 결론냈습니다. 당시 부대 동료들은 평발이던 이 일병이 단체 달리기에서 종종 뒤처지자 매일 군합발로 차이고 맞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풀밭에 속옷 차림으로 허수아비 자세로 있게 했다. 맨발로 10km 넘게 뛰게 하고 몸에 찬물을 뿌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평발, 편평족 판정이 징병검사에선 빠졌고 입대한 뒤에야 판명이 난 것도 드러났습니다. 지휘관들은 병적 기록표를 볼 수 없어 평발인지 몰랐다고 둘러댔습니다. 규명위는 결정문에 이 씨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로 기록했습니다. 군내 철저한 무관심과 방임,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위원들은 당시 부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42년 만에 풀어진 겁니다. 춘자 씨는 동생에게 새 전투화를 전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뒷고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질질 끌고 동생이 마음 편하게 이제 시간 측정 없이 새 신발 신고 다니라고. 네. 국방부는 곧 고 이용태 일병에 대한 순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뉴스디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정말 몰랐을까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민주당 의원과 여권 인사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 인터뷰 때문입니다. 사퇴하려면 이제 사표도 내야 되고 본회의에 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원내대표가 의장님한테 국회의장님한테 청을 해야 되는 거죠. 사표 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쇼 아닌가. 쇼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을 보면요. 사직서는 지난 25일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게 윤희숙 의원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블랙 코미디 같다라고 했는데요.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자신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하는데 이 정작 이를 유포한 김승원 의원은 찬성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윤 의원의 지적에 김승원 의원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데요. 들어볼까요? 지금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사직서를 안 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냈다는 말을 못 들었다라고 한 거니까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글쎄요, 정말 몰랐을까요? 그리고 여당이 추진하는 법대로 이 언론중재법이 바뀌면 이렇게 잘 몰랐다라는 해명에 대해선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나저나 김 의원이 잘 납득되지 않는 설명은 더 있는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호칭도 없고요. 또 박병석 이렇게 물결 이후 감사합니다는 사실상 아무래도 역설적인 의미로 보이죠. 그러고서는 GSGG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의미를 담은 약자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욕설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욕설이 연상된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직접 박병석 의장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나라의 큰 어르신인데 죄송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의원의 말대로면 국회의장에게 가버너라는 존칭을 쓴 건데 왜 죄송한 거죠? 또 아니면 욕설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사용해서 좀 미안하다라는 취지인 건지 좀 헷갈리네요. 그나저나 취재진이 의장실에서 나온 김 의원에게 계속해서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김 의원 페이스북에 좋은 글도 많은데 왜 하필이라며 다소 서운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 언론 자유를 꽃피우기 위해 이번 법을 개정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쓴 좋은 글만 뽑아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자유라 생각하진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브리핑, 한 끗 차이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이분에게 러브콜을 보냈었죠. 안철수 대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토론과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 경선을 통하여 단일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보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안철수 대표의 응답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분이 화답했는데요. 바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입니다. 안철수, 안상수, 안상수, 안철수. 이름이 한 끗 차이긴 하네요. 이 두 사람의 만남, 소위 허경영 타운이라 불리는 바로 이곳 하늘궁에서 오늘 이뤄졌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허경영 대표를 경쟁자로 거론하는 걸 꺼리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안 전 시장이 그 벽을 허문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정책은 지출, 퍼가는 그런 내용으로는 많이 국민들한테 어필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허 후보보다 부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지적 성격의 자금은 오히려 우리 허 후보가 차라리 낫다. 이재명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공약이다. 이 만남 자체를 여권의 선두주자를 공격할 기회로 깨알 활용을 하기도 한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만남 같은 이례적인 행보를 선보이는 건 세간의 이목을 끌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정치판 선거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뭘까요? 인지도가 깡패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인지도 과연 올라갈지 다음번 여론조사 결과 기다려집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현대차와 애플의 애플카 동맹설이 올해 초에 나왔었지만 결국 설왕설래로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열쇠 없이도 애플 아이폰으로 차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신기술이 현대차의 새 전기차에 들어가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물 밑에서 두 회사가 협력 관계를 이어온 걸로 보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차량 문짝에 스마트폰을 대면 저절로 문이 열리고 열쇠 없이도 시동을 걸고 운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의 신형 전기차 GV60부터 애플 아이폰에 이른바 디지털 키 기술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삼성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했지만 애플이 현대차와 핵심 기술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앱을 연결해주는 컴퓨터 언어 API인데 애플이 다른 기업에 열어준 건 이례적입니다. 애플이 현대차에 앞서 디지털 키 기술을 협업한 곳은 독일 BMW뿐입니다. 애플카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BMW를 파트너로 점찍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이폰용 디지털 키를 개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와 애플이 전기차를 매개로 협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식적으로는 두 기업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물밑으로는 각종 기술에 대한 협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파트너로 최종 발표될 가능성도 부인. 다만 두 회사의 협업이 애플카 동맹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멉니다. 애플은 직접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해 통제권을 쥐려는 반면 현대차 내부에선 아이폰을 제조하는 대만 폭스콘처럼 단순 협력업체가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왓패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웹소설과 웹툰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에 인수를 했는데 이곳에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무단 번역한 해적판이 판을 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작가들은 네이버의 저작권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네이버가 인수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웹소설 웹툰 플랫폼 왓패드입니다. 이곳에선 국내 웹소설 웹툰의 번역 해적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등 언어도 다양합니다. 해당 작품을 클릭만 하면 아무런 대가를 내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작품마다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유하기를 눌러 소셜미디어에 퍼나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내 작품들이 왓패드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1시간도 안 돼 170여 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가들은 번역 해적판 수만 개가 왓패드에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해적판은 삭제하기가 무섭게 계속해서 다시 올라온다고 호소합니다. 왓패드에 내 작품이 올라가 있는지 체크를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밤을 새서 했던 마감, 이 마감에 대한 시간만 도둑맞은 게 아니라 데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시간들, 그걸 너무 쉽게 도둑맞는 거죠. 6,600억 원을 들여 왓패드를 인수한 네이버는 지난 6월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왓패드를 거점으로 콘텐츠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고 손실을 보고 있는 작가에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조직이나 단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플랫폼이 불법 유출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왓패드는 오픈 플랫폼이라 팬들이 번역판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삭제하고 작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마블이 내일 공개하는 새 영화에는 처음으로 아시아계 영웅이 등장합니다. 배우 마동석 씨가 출연하는 영화도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시아 최대 영화 시장인 중국에서는 두 영화 모두 볼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마블 첫 흑인 영웅의 이 몸짓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상징으로 진화했습니다. I'm not gonna fight your war. I'm gonna end it. 여주인공이 가장 강한 전사로 등장하는 영화까지 한층 다양해진 영웅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Who are you? 캐나다 드라마 김씨네 편의점 아들 역으로 국내에도 얼굴을 알린 이 중국계 배우는 이소룡을 이어받은 듯한 격투 액션으로 돌아왔는데 Son, it's time for you to take your place by my side. 10개의 팔찌로 세계를 지배해온 악역부터 감초 같은 조연까지 모두 아시아계 배우에 노래방 장면처럼 아시아 문화도 녹여냈습니다.
친숙한 듯 낯선 영웅의 진화는 한국 배우 마동석의 신작으로까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this. Oh, you're welcome. 하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화 시장인 중국에선 그 영화를 모두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서 샹치는 원작 만화의 캐릭터가 인종차별적이라는 논란이 벌어진 데다 영웅의 얼굴도 낯설다며 반감을 불렀습니다. 이터널스는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클로이 자오 감독이 연출했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중국에 들어가려면 힘든 싸움과 마주해야 한다고 할리우드 영화 매체가 보도했듯 두 영화 모두 아직 중국에선 개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 남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지만 충청권을 중심으로 250mm 이상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전국 대부분의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롭게 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댄 내겐 단 하나 우산이 되었지만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나는 우산이 없어요. 이젠 지나버